네, 안녕하십니까. 정 본부장입니다. 네, 오늘은 좀 할 얘기가 길어가지고, 오프닝 이런 거를 좀 잠깐 생략을 하고, 예, 좀 빨리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왜냐면 지금 사실 오늘 할 얘기 생각은 되게 많은데, 오늘 좀 할 얘기가 상당히 좀 중요한 얘기예요. 자, 일단 오늘부로 미국 금리가 한국 금리를 역전했죠. 예, 미국이 0.75% 이제 금리를 올려가지고, 미국 금리가 한국 금리를 이제 넘어서는, 예, 이런 이제 일이 이제 벌어졌습니다. 자이언트 스텝이나 이런 걸 떠나서, 미국 금리가 이제 한국 금리를 넘어서는 것이 이제는 놀라운 게 아니라, 그냥 그렇구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대한민국이 상당히 경제력이 강해졌다는 것을 증명하는 그런 하루죠. 예.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버텨낼 수 없는 얘기인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대한민국 국민 누구도 좀 동요하고 있지 않잖아요. 대한민국 누구가 달러 사재기를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물론 우리 홍춘욱 선배는 지금 달러 사라 이렇게 하고 있지만, 저도 물론 여러 가지 펀드나 이런 것들을 해서 달러 채권으로 바꿨지만, 그런 조용한 변화가 있었을 뿐이지, 갑자기 우리 사회에서 달러 사재기 하는 아줌마들 돌아다니고 이런 게 없단 말이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FOMC에서 달러를 0.75% 올렸다 하더라도, 그리고 우리가 한국 정책 기준금리가 미국 기준금리를 보다 지금 낮다고 하더라도 전혀 동요가 없습니다. 예. 자, 왜 그럴까요? 예,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첫째는 한국의 경제 규모가 그걸 버텨낼 만큼 큰 거죠, 사실은. 예. 더 정확히 얘기하면 우리가 그 한국 돈을 바꿔서 달러를 바꿔서 미국에 가서 살 수 있는 프로덕트, 한마디 생산물이 한국보다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굳이 내가 0.2 몇 프로 되는 돈을 때문에 내가 그걸 바꿔서 미국 가서 내가 그걸 가지고 미국에서 사업을 하든 뭐라든 했을 때 한국에서 하는 것보다 좀 나을까? 라는 생각을 했을 때 사람들이 그렇진 않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 그래도 한국이 좀 편하지 않나? 한국이 또 비즈니스 하기가 좀 낫지 않나? 한국이 생활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 라는 생각하는 사람들이 워낙 또 많다는 거기 때문에 지금 지금 피난할 일이 없는 거예요. 이 돈을 들고 나가겠다는 사람도 없고,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환율이 1,300원이 넘었죠? 오래됐어요? 1,300원이 넘은지. 1,300원. 옛날엔 1,100원이었단 말이에요. 2020년까지만 해도, 2020년 4월까지 정도만 해도 1,100원대였는데 지금 1,300원대가 됐어요. 예. 그렇다 하더라도 1,100원에서 1,300원이 됐으니까 내가 이거 달러의 가치가 되게 올랐구나 라고 생각해서 내가 달러 좀 사놨던 사람들은 돈 좀 벌었네, 그거 가지고 알마니 사 입어야지 이런 생각을 하지, 이걸 빨리 팔아가지고 내가 미국 가서 뭘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단 말이죠. 바로 그게 대한민국 경제 수준을 지금 증명하는 길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돈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수요자가 한국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물론 앞으로 지켜봐야 되겠지만, 갑자기 김정은이가 미쳐가지고 박격포를 쏘든지 무슨 미사일 쏴가지고 갑자기,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돈 들고 나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 그래도 한국 돈 들고 한국에서 밥 사먹고 비즈니스 하는 게 미국 가서 밥 사먹고 비즈니스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수월하고 편리하다고 생각하는 게 지금 상황이라는 얘기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사실 그 표지에, 오늘 표지의 제목은 기축통화의 함정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기축통화의 함정. 기축통화의 함정.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기축통화라는 것이 허상이라는 거죠. 별 그렇게 대단한 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단하죠. 대단한데 따지고 보면 지금 이렇게 전 세계의 기축통화, 소위 얘기해서 그 축을 이루는 통화가, 코어 통화가 금리가 더 높으면, 원래 따지면은 이렇게 우리 같은 약소국이나 작은 나라들의 어떤 장사진이 이루어지고 금리가 다 하고, 지금 터키 같은 데는 지금 난리 났어요. 터키는 지금 통화가 다 무너졌어요. 예.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밖에서 한 10년 전만 해도 한국과 터키의 구분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고, 터키가 한국보다 더 강한 나라라고 인지하는 사람들도 많았고, 실제로 그렇게 경제력도 터키가 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 터키와 한국은 이런 어떤 위기가 왔을 때 차이가 너무나 극명하게 나는 나라가 된 거죠.
자, 뭐 대한민국 경제가 뭐 잘났다는 얘기를 하려고 지금 오늘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만큼 대한민국 경제가 버텨낼 수 있을 만큼 우리나라 경제가 커진 것도 있고 또 그만큼 우리나라 경제가 매력적인 것도 있지만 반면에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발행하는 달러라는 돈이 그렇게까지 대단한 돈이 아니구라는 생각도 들게 만드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기축통화의 함정이라는 게 뭐냐? 이 기축통화라는 것은 철저하게 군사를 위해서 만들어진 돈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가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그 다음에 베트남전, 뭐 걸프전, 6.25 등등의 전쟁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20세기 내내 야, 나 우리나라 이렇게 강해. 다 죽어서 너네 새끼들아. 라는 것을 보여줬던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통화입니다. 한마디로 걸프전은 뭐 이제 20세기, 21세기죠. 예. 그러니까 사실 뭐 어떻게 보면 1, 2차 세계대전이 주요하죠. 그러니까 미국의 막강한 군사력을 보여줬던 것이 결국 이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탄을 투여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런 얘기 말씀드리면 뭐하지만 일본에다가 원자탄을 투여하게 된 계기도 이렇게 말씀드리면 뭐 전쟁을 빨리 끝내야겠다는 생각도 있었겠지만 일본이라는 나라를 한 주먹거리도 안 된다는 느낌으로 패대기 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세계에서. 예. 독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무조건 항복 이걸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전쟁이라는 것이 그냥 양쪽이 다 살고 뭔가 협상을 해서 두 쪽에 다 공존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을 원하는 사람 뭐 그런 것이 더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국가와 국가는 절대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한 국가가 한 국가를 완전히 절멸시켜버리는 것을 원합니다. 이유는 뭐냐면 한 국가가 싸워서 전쟁을 하는 동안에 수많은 어떤 피를 흘린 것도 있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원하는 것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국가를 구성하는 구성원이 하나의 탐욕적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승전국의 국민들은 탐욕적이기 때문입니다. 승전국의 국민들이 원하는 가장 큰 대가가 뭐냐면 제일 최고의 대가가 뭐냐면 자국 화폐의 기축통화입니다. 자국 화폐의 기축통화가 뭐냐? 미국이 일본 가서 달러 쓰는 거예요. 미국이 독일 가서 달러 쓰는 겁니다. 전 세계 가서 달러 쓰는 겁니다. 자기가 이긴 나라에 가서 달러를 우리 화폐를 쓰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그 자국민들이 가장 원하는 길이죠. 왜? 우리가 원래 자기 동네에서는 한 방 먹고 들어간다 하지 않습니까? 내가 내 화폐를 들고 뭔가 하려고 하면 얼마나 편해요. 소위 얘기해서 우리가 한국 돈을 가지고 뭔가 하던 그 버릇을 가지고 한국 돈으로 익숙해졌던 모든 재테크의 능력을 그냥 그대로 가져가서 미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뭐 유럽이라든지 독일 같은 데 가서 똑같이 한국 돈을 썼던 그 모든 헤빗과 그런 그걸 가지고 그냥 그대로 가져간다고 생각해봐요. 한국에서 벌어먹었던 모든 재테크의 방법을 그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똑같은 돈으로. 얼마나 쉽겠습니까? 이걸 돈을 바꿔가지고 독일 마르크는 뭐가 되고 우린 또 안 되는 게 뭐고 파운드는 뭐가 되고 안 되는 게 뭐고 달러는 뭐가 되고 안 되는 게 뭐고 그 나라에서 되는 게 우린 또 안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 더 편할까요? 아니면 우리나라 돈에서 익숙했던 것을 그대로 하는 게 더 편할까요? 이건 뭐 그냥 게임 체인저인 거죠. 예. 재밌는 게 뭐냐면 이축 통화로 결국은 뭐냐면 여러 가지 사업을 하기가 상당히 쉬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지금까지 인류 역사에 제국이 3번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 대영 제국, 미국 제국입니다. 그 전에 약간 네덜란드 제국이라는 게 좀 있었어요. 17세기에. 그 전에는 스페인 제국이라는 게 좀 있긴 했어요. 스페인. 엘리자베스 2세하고 싸웠던 이제 그때 시절. 그때 이제 무적함대 시절. 그러니까, 근데 그걸 우리가 이제 전 세계를 아우르는 제국이라고 했죠. 스페인도 세계를 아우른 적이 있어요. 전 세계 4분의 1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오래 가지지 못했죠. 예, 오래 가지지 못했습니다. 필리페 2세 때죠. 그때가. 필리페 2세 때. 그때는 포르투갈도 좀 난리쳤죠. 아무튼 우리가 그냥 눈에 아주 한 100년 이상을 좀 지속했던, 우리 로마가 한 400년 지속했어요. 동로마, 서로마로 나누기 전까지 한 400년 정도를 지속했습니다. 예. 그 다음에 대영 제국이 한 300년. 그리고 지금 미국이 20세기를 통해서 한 100년을 좀 가려고 하고 있는 거죠. 왜 이제 제국을 말씀드리냐면 이 나라들이 기축통화라는 것을 해봤던 나라들입니다.
물론 로마는 이제 로마의 어떤 그 뭐 황제 얼굴이 박힌 이제 금전을 가지고 이제 그때 기축통화로 사용했죠. 그때만 해도 거의 뭐 동전이 금이었기 때문에 이 기축통의 개념이 거의 뭐 비슷비슷한 거죠. 뭐 금이라는 것을 다 확보하는 것이 이제 중앙정부였기 때문에 뭐 웬만한 일반인들이 금을 가지기가 상당히 어려웠죠. 그래서 국가 권력이 금을 거의 다 독점하던 시절이기 때문에 뭐 금이 결국은 로마 돈이 돼 있는 거고 거기다 이제 각종 황제들의 얼굴을 찍어놨기 때문에 그게 시작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축통화가 바로 파운드죠. 파운드가 18세기부터 이어지는 소위 얘기해서 이제 대영제국. 영국이 어느 나라를 이겼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돼요. 로마가 누구랑 싸워서 패권을 당하겠습니까? 지중해. 카르타고죠. 카르타고하고 죽기 살기 싸움을 했어요. 한번. 카르타고 죽기 살기 싸움을 해서 결국은 카르타고를 멸하고 전성기를 누려서 400년을 갔습니다. 한니발이 그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국의 탄생은 죽기 살기의 싸움에서 이기는 것을 시작합니다. 죽기 살기의 싸움. 카르타고도 만만치가 않죠. 뭐 한니발 정도, 뭐 한니발이 뭡니까? 전쟁의 신이잖아요. 전쟁의 신이라는 사람을 맞상대해서 적국의 장군이 전쟁의 신인데 그걸 맞상대해서 로마가 이겼으니까 당연히 제국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에 죽기 살기로 싸운 나라가 어디입니까? 영국과 네덜란드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네덜란드가 어떤 나라입니까? 보시기만 해도 벌써 여러분들 유럽 여행 가보면 아시죠? 네덜란드 가보면 어때요? 뭐 이탈리아니 프랑스네 뭐 이런 데 가봐도 막 사람들 다 키도 작고 뭐 독일 되게 큰 줄 알았더니 가보면 별로 크지 않 커요. 근데 네덜란드 사람들은 다 가면 180이 넘고 뭐 얼굴 다리 엄청 길고 힘도 세고 머리도 좋고 막 지금도 네덜란드가 뭐 아시겠지만 1인당 국민소득이 뭐 거의 뭐 7만 불, 8만 불이죠. 예. 이런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엄청나게 셈이 빠르고 아주 소위 얘기해서 영리한 민족이라는 거죠. 우리가 소위 얘기해서 동인도 회사라는 것을 가장 먼저 만든 나라가 네덜란드예요. 그리고 유럽에서 가장 먼저 어떻게 보면 돈 맛을 본 나라가 또 네덜란드입니다. 돈 맛. 그러니까 자본주의의 맛을 듬뿍. 그리고 잠깐이지만 우리가 재해권이라고 그러죠. 해군을 영국보다 먼저 강력하게 만들어서 영국의 재해권을 한번 이겨본 나라도 네덜란드고, 그리고 인도를 먼저 발견한 것도 네덜란드고, 호주를 먼저 발견한 것도 네덜란드고, 그리고 뭐 인도네시아는 발견하고 안 뺏겼죠. 그리고 인도하고 호주는 뺏겼어요. 네덜란드 보통 나라가 아니에요. 보통 나라가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나라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타이완도 네덜란드가 발견해서 살다가 포르투갈 사람들이 왔는데 포르투갈 사람 또 쫓아냈어요. 그러니까 포르투갈이네 뭐 스페인이 이런 정도의 내공 가지고는 네덜란드를 못 이겨요. 예. 한마디로 네덜란드 엄청난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네덜란드, 그 독한 네덜란드를 누가 이겼다? 예, 바로 잉글리시가 이긴 거죠. 그 네덜란드만 이겼느냐? 그게 아니에요. 스페인을 또 이겼어요. 아까 얘기했지만 필리페 2세의 무적함대 아마다라고 하죠. 아마다. 전 세계를 아우르던 지중해에서 가장 무서운 함대를 가지고 있던 스페인, 그리고 그 당시 가장 최강 강대국이었던 스페인을 그냥 수장시켜 버렸어요. 어떻게 보면 죽기 살기로 싸운 거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네덜란드도 죽기 살기로 싸운 거고 스페인도 죽기 살기로 싸운 겁니다. 특히 스페인은 막 거의 막 신앙심으로 똘똘 뭉친 때 당사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막 술도 안 마시고 막 그냥 정말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야. 완전 신실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 상대로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래서 네덜란드 이겼죠. 스페인 이겼죠. 예, 보통 사람들 아닌 거죠. 네덜란드가 어떤 나라예요? 그 뭐 제방 쌓아가지고 그 자기 땅보다 낮은 데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독하겠어요. 예. 그런 독한 네덜란드가 스페인의 식민지였어요. 그러니까 스페인이라는 사람들이 당시만 해도 네덜란드 같은 그런 독한 애들을 식민지로 두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스페인도 만만치가 않은 나라였던 거죠. 그 나라를 네덜란드도 이기고 스페인도 이겼던 거예요. 근데 그것만 이긴 게 아니라 또 어디를 이겼습니까? 나폴레옹. 당시만 해도 유럽을 제패하고 있던 나폴레옹을 영국이 이겼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당시 잘 나가던 애들 다 깨버린 거예요. 네덜란드, 스페인, 나폴레옹을 다 깨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축통으로 가는 길은 죽기 살기의 길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죽을 고비를 그냥 넘겨야 기축통화가 되고 제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영제국이라는 것이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라 한번 그 나라가 다 멸망하고 자기 나라 국민들이 아주 그냥 다 노예가 되고 뭐 그냥 아주 식민지가 되고 이런 그냥 고비를 몇 번씩 겪고 이래야지 제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영국이 그래서 결국은 한 200년 정도, 길게는 300년까지 보는데
아무튼 뭐 이겼으니까 계속 17세기부터 이겨왔으니까 이제 네덜란드와 같이 네덜란드가 한번 그런 거 맛 느꼈고 스페인도 한번 맛 느꼈고 근데 전 세계 지구를 위한 전 세계를 통해서 무역을 통해서 뭐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된 영국이 이제 기축통화를 갖게 된 거죠. 파운드라는. 예. 그래서 그걸 또 기축통화로 한번 우리가 천년왕국을 꿈꿔보겠다는 생각을 했다 그래요. 그건 누가 얘기했냐? 에릭 홉스본이라는 그 케임브리지 대학교 사회학 교수가 얘기를 했죠. 제국의 시대라는 어떤 책에서 얘기했습니다. 제가 그걸 좀 보면서 깜짝 놀랐죠. 영국의 나라도 결국은 지금의 미국처럼 전 세계의 어떤 그 경찰 국가의 노릇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의 도구가 뭐였냐면 군사력이 아니라 금융을 통해서 먹으려고 했다 그래요. 그건 제 얘기가 아니라 에릭 홉스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파운드의 힘으로 한마디로 무역의 힘으로 이겨보려고 했는데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역부족이었죠. 왜?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돈보다 강한 것은 총입니다. 예, 무력이죠, 무력. 무력이에요. 권력이 참 무섭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치학과를 나왔지만 이 권력이라는 것이 누군가를 구속시킬 수 있고, 그러니까 돈이 아무리 많은 사람도 국가 권력이라는 것을 예를 들면 돈이 아무리 많은 사람도 10년, 20년을 살게 만들 수 있어요. 구속시킬 수 있는 거죠. MB 같은 사람 돈 많은데 지금 구속됐지 않습니까? 이재용 씨, 삼성 이재용, 예, 돈 그렇게 많은데 지금 벌써 구속 들어갔다가 나왔죠. 그러니까 자기가 소위 얘기해서 수명도 몇 년 되지도 않는데 이건희 같은 분들은 수명이 뭐 지금 60대부터 이제 60한 중분 때부터 이제 아팠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자기가 뭐 재벌이라도 수명이 짧은데도 그런 사람들을 가다 놓고 이렇게 막 시간을 보내면 죽이는 거죠, 그게. 말하자면. 자기가 뭐 돈이 있어도 못 쓰게 만드는 거니까. 그러니까 권력이라는 것은 그만큼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군사력이라는 것은 또 뭐냐? 바로 그런 권력의 최고점에 있는 파워죠. 영국이라는 나라가 물론 이제 군사력도 셌지만 뭐 프랑스도 이기고 뭐 네덜란드도 이기고 스페인도 이겼지만 그냥 단반승부예요. 단반승부. 결국은 이제 영국이 꿈꿨던 것은 뭐냐면 무력으로 전 세계를 제패하기는 힘들다. 영국이라는 나라가 뭐 본토도 되게 작고, 그러니까 본토가 너무 작고 관리하는 지역이 너무 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여러 가지 자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국에서 어떤 뭐 보급하는 것이 힘들고 결국은 식민지를 경영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자국 국민들 뭐 4천만 5천만밖에 안 되는데 뭔가 이게 이제 경영하기 상당히 힘들어지는 상황이 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뭐 군사력은 원래 없었고 많진 않았고 전 세계를 누빌 만큼, 근데 본인들이 생각했던 파운드의 힘이 딸린 거죠. 군사력의 뒷받침이 없다 보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나 그냥 파운드 안 쓸 거야. 그냥 안 쓸래. 나 파운드 그냥 쓰기 싫어. 지금으로 파운드 안 할래. 이렇게 하니까 미국 같은 건 어떻게 합니까? 나 달러 안 쓸래. 그러면 그냥 전 세계에 있는 항공모함이 가만히 있지 않죠. 예. 예를 들면 뭐 그렇게 하진 않지만, 그러니까 이 전 세계에 항공모함이 떠 있는 미국과 그냥 파운드만 있는 영국과는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차이입니다. 그래서 물론 뭐 당시에 항공모함이 입국을 떠나서 그 영국의 한계였던 거고 당시 시대의 한계였던 거죠. 그래서 영국의 나라가 결국은 기축통화를 통해서 지위를 잃어서 결국 미국한테 넘겨준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제 제가 또 이제 그 얘기를 하려고 이제 마지막까지 가는데, 미국의 나라도 마찬가지로 기축통화라는 통화국이 됐고 군사력을 통해서 아까 처음 얘기했지만 1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강대국이 됨으로써 핵무기도 가지게 되고 뭐 전 세계가 다 웬만한 나라가 다 갖고 있긴 하지만 가장 많은 핵무기를 가지면서 군사력을 자랑하면서 기축통화국이 됐어요. 근데 이 세 기축통화국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 역사가 매기해주는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본국의 생산력이 되게 약해진다는 겁니다. 기축통화국이 되면은 자기 나라 돈이 모든 국제사회에서의 결제 수단이 되기 때문에 자기 나라에서 뭔가의 생산성이 있는 산업을 만들려고 하지 않아요. 대부분 다 글로벌 기업을 하려고 하고, 왜? 외국에서 자기 돈을 가지고 쓸 수가 있고 그 돈을 가지고 얼마든지 조달이 가능하다면 자기 나라 안에서 자기 나라 국민들을 데리고 뭔가 생산을 해가지고 어렵게 뭔가 이루어가고 싶지가 않고 좀 더 저임금의 국가에 가서 쉽게, 그리고 왜? 우리나라 돈이 그 나라 돈보다 금리가 적단 말이에요. 웬만하면. 그러면 결국은 이 나라 돈을 찍어내기 때문에, 파운드도 마찬가지였어요. 파운드도 국가가 찍어내는 종이었단 말이죠. 다만 미국처럼 막 찍어내는 게 아니라 그래도 일정 부분에서 금을 좀 가지고 있으면서 찍어낸 건데, 미국은 근데 금도 없으면서 막 찍어내고 있는 상황인 거죠, 지금. 그렇기 때문에
그나 가서 그냥 환치기만 해도 돈을 벌 수 있고 웬만한 무역을 해도 달러를 소지하고 있는 국가가 그렇지 않은 국가를 대상으로 해서 돈을 벌기가 상당히 쉬운 상황이 되었던 것이고 영국도 마찬가지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땅 짓고 헤엄치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되냐면 자국 제조업이 약해지는 겁니다. 지금 영국 같은 경우는 제조업 하나도 없어요. 거의 다 금융업하고 앉았죠. 예. 제조업이 없다는 것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남한테 뭔가를 의존하게 된다는 겁니다. 모든 생산이나 이런 것들을. 그러다 보면 사와야 되는 거잖아요. 제조업이 자국 제조업이 없으면 뭔가 사와야 되는 거야. 왜 인간은 결국은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 뭘 먹어야 되는 동물이잖아요. 뭐 금융업을 하는 건 좋은데 내가 뭐 양복을 하나 입으려고 해도 뭘 이탈리아 가서 사와야 되고 뭘 생산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모직 같은 거 생산하고 뭐 가죽 같은 것도 생산해야 되고 자기 나라에서 뭘 살 수가 없는 거야. 그런 부분 때문에 결국은 문제가 되는 것이 기축통화의 함정입니다. 지금 그 모습을 어디서 일어나고 있다? 지금 미국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국 돈이 미국으로 안 가는 이유가 뭐다? 미국에